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입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은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정식으로 국교를 맺습니다. 그런데 당시 채택된 한일협정문 어디에도 독도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독도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던 걸까? 일본은 독도 문제를 거론을 하고 영권을 주장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한일회담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50년 전 한일 두 나라 정부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竹島ドットの問題をあまり触れることなく、ある種の棚上げというような形で交渉を作った。 독도를 둘러싼 마쿠 교섭의 실체는 과연 없는 것일까? 독도 미략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일 수교 50주년. 한일협정 공식 회담 마쿠에서 벌어졌다는 이른바 독도 미략설을 추적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가파른 경사에 설치된 300여 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한국령이라는 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 한국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 독도를 엿보던 일본 측에 맞서기 위해 33명의 의용수비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켰습니다. 정부 지원금 한 푼 없이 애국심만 가지고 나섰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 대장이었던 고 홍순칠 선생의 부인 박영희 여사.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만이 일본 배가 오는 게 제일 빨리 볼 수 있고, 저 멀리 오는 마을이가 보고 오는데 우리가 대치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도에다가 막사를 지었다. 지금 현 경비정이 그 자리가 막사 지었던 자리예요. 지금. 예. 독도에 못 가지. 울릉도에만 계셨고. 예. 전쟁이 남긴 상처에 신음하던 국가를 대신해서 독도를 지켜낸 3년여의 시간이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그 꼭대기에 막사를 전부 다 대원들이 제목을 전부 다 짊어지고 하나씩 갖다 올리고 이래가지고 막사를 짓고 이래 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애를 많이 먹었지. 그런데 지금을 생각하니까 대원들이 너무 고마워요. 홍 대장의 명에 따라줬으니까. 고 홍순칠 대장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선 독도 개발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여러 차례 독도 개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 대장이 우리 대원들이 거기 가 살겠다. 그 살고 있어야만이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할 수 있다. 누구도 생각 못한 거 홍 대장이 개발 계획서를 해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10사람은 거기가 거주를 하겠다. 거주할 집을 만들어 두고 그래 올리거든.
돈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거절을 해보는 거예요. 도로 내가 생각해 골치 아파했는 거 아닌가? 한일 간의 문제가 시끄러웠어요. 그죠? 네. 독도 관계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14년이나 꼭 50년 전인 1965년 6월 한일협정이 조인됐습니다. 14년 동안의 진통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협상의 쟁점은 여러 가지였지만 특히 독도 문제는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사안이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로 가는데 가장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항상 그 독도 문제를 거론을 하고요, 영권을 주장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한일회담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고 일축을 하고 또 우리의 그 고유 영토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일본의 토의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한일 당국자 사이에서 독도 폭파 발언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독도는 가치가 없는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파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농담으로는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 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일협정문 어디에도 독도 또는 다케시마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는데 협정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역설. 당시 한일 수교 과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른바 독도 밀약설은 한일 협정을 5달 앞둔 1965년 1월 한일 비공식 협상팀이 독도 문제 해결 방안을 마쿠에서 합의했다는 걸 말합니다. 밀약설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일협정 타결 뒤인 1965년 12월 대한민국 국회. 질의에 나선 민중당 김대중, 한건수, 이정래 의원 등은 이번에 타결된 한일 조약에서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밀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로부터 20년 뒤 1985년에는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인 고 김종락 씨가 마쿠 활동을 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언론에 일부 털어놓습니다. 동생의 뒤를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의 마쿠 주역을 맡은 것은 참으로 묘한 인연이었다. 교섭은 철저히 베일 속에 가려진 채 진행됐다. 아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정일권 국무총리, 김영옥 중앙정보부장 등 3명밖에 없었다. (1992년) 김종락 씨와 함께 독도 밀약의 당사자로 알려진 시마모토 겐노 전 요미우리 신문 서울특파원이 마쿠 교섭 상황이라며 일부를 언급합니다. 고노 국무대신 정일권 총리 비밀 교섭. 14년 동안의 어려운 교섭이 타결된 배후에는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와 고노 이치로 장관 사이에 비밀 교섭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 김종락 씨와 시마모토 겐노. 이제는 고인이 된 두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한 책이 서점가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 밀약설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생전의 당사자들은 독도 밀약이 최종 합의된 시점이 한일 회담 막바지인 1965년 1월 11일쯤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성북동에 있는 고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의 집이었고 술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홈바에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 회장 집에 모였다는 사람은 모두 5명. 한국 쪽에서는 정일권 국무총리와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의 친형 김종락 씨, 문덕주 외무차관이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고노 이치로 국무대신의 지침을 받고 한국에 온 우노 소스케 일본 중의원 의원, 요미우리 신문 서울 특파원이었던 시마모토 겐노였습니다. 이제는 모두 고인이 된 이들이 이른바 독도 밀약을 위한 회동에 참석했었다는 게 생전 당사자들의 회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 자리에 동석했다는 시마모토 겐노는 2005년이 돼서야 개간지 이란 협력에 그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것을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두 나라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 서로 반론하는 것도 인정한다. 두 나라 모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해서 어업 구역 선을 긋고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한국은 독도의 현 상태를 유지하며 경비원을 늘리거나 시설을 증축하지 않는다. 이 합의를 앞으로도 계승해간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두 나라가 각자 평소대로 주장을 하고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상황도 그대로 두는, 말하자면 현상 유지를 위한 합의인 겁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미뤄두자는 보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意味がある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けど、竹島独島の問題を言っていれば交渉は成立しませんから、それで基本的にはこの問題にあまり触れることなく、ある種の棚上げというような形で交渉を作った。 그렇다면 그런 합의 내용이 담긴 문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고 김종락 씨는 합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보관해 오다가 신군부가 들어선 80년대 불태워 없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은 있는데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독도 밀약의 실체를 둘러싸고 있다 없다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2007년) 일본 정부는 독도 밀약설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공식 부인했지만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도 밀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밀약설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현상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독도 밀약설의 첫 번째 조항, 두 나라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걸 인정한다. 서로가 반론하는 것도 인정한다. 한일 회담이 진행될 당시에도
또 협정이 체결된 직후에도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구상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왔습니다. 마치 연례 행사처럼 30년 넘게 해마다 꾸준히 그렇게 해왔고 한국도 거기에 꼬박꼬박 맞대응해 왔습니다. 그 장관 매년 3일 전날 3월 1일 일본 제 대한민국 일본군 대사관 명의로 저희 외교부에 구상서가 날라오죠. 네, 요즘은 매년 안 온다고 합니다. 과거에 매년 왔었는데.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왔습니까? 그럼 요즘엔 겸연으로 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상당히 오래전에 일본이 자기들의 주장을 기록으로 다 남긴다 이런 차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일본의 영토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상서 그거 마지막으로 최근에 아주 마지막으로 온 것이 95년 7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 두 나라 모두 독도를 자국 땅으로 해서 어업구역 선을 긋고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실제 1965년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에서는 독도 주변 해역이 두 나라 모두 조업이 가능한 공동 규제 수역으로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 조항, 한국은 독도의 현 상태를 유지하며 경비원을 늘리거나 시설을 중축하지 않는다. 일본은 한일 수교 이후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를 위협할 만한 물리적 행사를 시도한 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한국도 1997년 김영삼 정부가 대형 선박을 들일 수 있는 저반 시설을 만들기 전까지는 독도의 본격적인 증축이나 증원을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僕が外務省で仕事をしている中で一つ言えることは65年から90年代の前半までその密約が本当にあったかなかったかは別としてですね密約に書いてあるような大体そういうような形で日本と韓国の間で竹島問題は政府間でですね処理されてきたのは僕は事実だと思います。 독도 밀약설의 실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는 정말 없는 걸까? 취재진은 한일협정 외교문서를 분류하고 많은 연구 성과를 낸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와 함께 독도 밀약설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해온 외교문서 6만여 쪽, 한국 측 외교문서 3만여 쪽 등 두 나라 정부 문서를 중심으로 정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공식 문서에서 주목할 만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한일협정 타결 이후 작성된 이 문서에는 독도 밀약에 참여했다는 바로 그 당사자들이 마쿠 교섭을 했던 과정이 기록돼 있습니다. 독도 밀약으로 지목된 시점과 그 전후 일련의 마쿠 교섭 과정이 한일 두 나라에서 구체적인 공문서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한일 간의 외무 관계자에 의한 교섭과는 별도로 1964년 말부터 1965년 1월에 고노이치로 국무대신의 뜻에 의해 우노 소속의 국회의원이 한국에 방문해 비밀리에 정일권 총리와 회담했다. 그 후 김종필 씨의 형인 김종락 씨를 통해 한국 측과 접촉해 한일 회담의 각 문제의 대강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고노이치로 국무대신의 오른팔로 불렸던 우노 의원이 비밀리에 먼저 1차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1964년 11월의 일입니다. 우노의 방한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 측의 밀사 역할이었던 김종락 씨가 일본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964년 12월입니다. 김종락 씨는 마쿠 교섭의 일본 측 대표격인 고노 이치로의 방한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도 읽힙니다. (12월 16일에) 김종락 씨가 일본을 찾아 초청장도 없이 고노 대신에 방한을 요청했다. 고노 대신은 한국 측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방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서 고노의 지침을 받은 우노 의원이 또다시 한국에 2차 방문합니다. 이른바 독도 밀약의 최종 합의가 있었다고 당사자들이 증언했던 바로 그 시점, 1965년 1월 11일쯤입니다. 우노 씨는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에 대한 방침을 설명 듣고 1965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방한해 10일 밤 정일관 총리, 최영택, 김종락 씨를 만났다. (12일에는) 이들 3명 외에 외무부 차관까지 합류해 회동을 했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정 시기와 참여한 인물 등이 독도 밀약설을 세상에 꺼냈던 관계자들의 증언과 구체적으로 일치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알려진 최영택 참사관이 함께 참여했다는 기록과 한 차례가 아닌 2차례 연속 회동이 있었다는 기록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도 밀약, 즉 독도를 둘러싼 비공식 외교 라인에 의한 교섭이라는 사실이 일본 외교문서를 통해서 현실이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쿠 교섭에서 일본이 제안한 안에 정일권 총리는 동의의 뜻을 전합니다. 총리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일권 총리가 기본 사안과 기타 사항에 대해 일본 측 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고노 대신은 정 총리의 서명이 있는 서류를 받은 뒤 나중에 외무 농림 대신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비밀 마쿠 교섭의 특성상 무엇을 논의했는지와 독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당시 한일회담 막바지 최대 쟁점은 어업 문제와 평화선 그리고 독도였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문제, 각종 현안, 기타 사항이라고 표기한 점을 볼 때 독도를 포함한 막바지 미해결 과제들이 마쿠 교섭에서 한꺼번에 논의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 유념해야 될 게 그때 당시 독도 문제만 가지고 교섭을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 어업 문제, 평화선의 철폐 문제, 독도 문제가 그 한일회담 막바지 교섭에서 중요한 그 문제였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고 그 속에서 그 독도 문제가 다루어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외교 문서상에서는 독도라는 말이 부각이 안 됐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독도 밀약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쿠 교섭을 중시한 한국 태도에 대해 일본 관료들의 평가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료 체제가 약하고 정치적 차원에서만 일이 결정된다. 한국의 정치가는 그들이 흔히 말하는 일본 측 거물 정치인과 결론을 내리면 나머지는 순조롭게 된다는 오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고노 대신과 같은 거물과의 교섭을 중시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1976년) 미국 정가를 흔들었던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취재진은 코리아 게이트의 당사자인 박동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든의 나이지만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 씨는 마쿠 교섭 장소를 제공했다는 고 박건석 회장의 친동생입니다. 박 씨는 취재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64년과 65년 당시 마쿠 교섭 당사자들의 만남은 성북동이 아니라 인근 가회동 자택이었다고 합니다. 요 집이 지금 당시에 그 박건석 회장님께서 계셨던 그 집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위에 누님이 예. 우리 형님보다는 7년 아니죠 5년 아래신 누님이 살고 계시고요. 아 지금은 누님이 거주하고 네, 계시고. 네. 아 예. 그러면 그 박건석 회장님께서 여기에서 쭉 그때 당시 64년, 65년에도 살고 계시다가 성북동으로 이제 나중에 이사를 가셨다면서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땅을 마련하고 예. 집을 짓고 나갔죠. 그 성북동으로 이사 가신 거는 언제쯤입니까? 그러면? 내가 기억하기에는 70년대 초. 아 70년대 초에. 네. 박건석 회장이 새로 이사 간 집이 가회동과 가까운 성북동이다 보니 당사자들이 훗날 착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성북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착각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형님하고 주고받고 얘기도 있었고 또 제가 기억하기에는 1964년도 여름이라고 생각했다는데 그때부터 여러 차례 일본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독도에 대한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쿠 교섭 참석자들이 이용했다는 홈바도 가회동 자택 반지하 공간에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도 홈바에서 이제 얘기가 오갔다고 그렇게 증언들을 하셨는데 이제 네. 그 돌아가시기 전에 김종락 씨라든가 시마모토 선생님께서 근데 지금도 그 홈바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누설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큰 문제가 생기니까 네. 상당히 장소를 결정하는데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형님이면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형님이 협상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형님은 또 정치인들이 주변에 많았지만은 정치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1964년과 65년) 이른바 63운동이라고 불린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격렬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측은 한일 회담의 대강을 한국의 학교가 쉬는 방학 동안에 정해버리고 싶은 생각이다. 정부는 한일 수교를 계기로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속히 들여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반대 진영에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없고 청구권 금액도 적다는 이유 등으로 졸속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서 제가 조사를 낭독하고 하니까 집권층에서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규모 면에서도 대규모였지만은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는 대단했다고 할 수가 있죠.
정식 교섭과 막후 교섭. 한국 정부는 공식 비공식 통로를 모두 가동해 국교 수립을 신속히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교섭 막바지로 갈수록 내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당시 공식 협상과 막후 협상 사이에는 얼마나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을까? 한일 수교 이후에 초대 주일 한국 대사가 되는 김동조 대표. 한국 측 공식 협상단의 핵심이었던 그가 막후 교섭에 대해 보였던 반응이라며 일본 측이 전원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노 씨에 의한 교섭에 대해 김동조 대사는 속으로 꺼림칙하게 생각해 한국으로 돌아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나를 무시하고 일본 측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가 달래면서 대표는 대표로서 열심히 일해달라, 우리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 김종락 씨가 생전에 말한 대로 정식 교섭팀과 막후 교섭팀이 철저히 분리돼 움직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반대 세력이 있긴 했으나 적어도 그 정치권 그리고 재계 그리고 정부 이 3자 사이에는 한국하고의 이 한일 회담을 이끌어가는 나름 그 전략이 조율되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한국 사이드는 덜 조율된 상태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일 회담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원 장관과 김동조 대표 등 정식 교섭 담당자들의 반발 속에 막후 교섭의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후에 이명 교섭이 흐지부지 된 듯하다는 일본 외무성의 자체 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위층까지 참여했던 막후 교섭은 왜 흐지부지 됐을까? 일본 측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김동조 대사가 참여한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한 교섭이 순조롭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동원 장관이 1965년 3월 11일 사토 총리와 회담했을 때 이 장관은 한국 측은 고노의 협상이 이미 그 임무를 끝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측면 협상으로 정규 협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흐지부지 됐다는 막후 이면 협상. 그렇다면 이른바 독도 밀약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일까? 두 나라 공식 협상단은 독도 밀약이 있었다고 지목된 1965년 1월 이후에도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계속합니다. 한일 협정이 조인된 6월 22일 당일까지도 독도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두 나라는 결국 한일 협정 마지막 날 하나의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 두 나라의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원칙과 절차를 적어놓은 합의문입니다.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이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한국과 일본은 적잖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문구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독도라는 단어를 넣어야 하느냐 빼야 하느냐가 관건이었던 겁니다.
일본 측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니까 이 교환 공문에도 독도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독도가 엄연히 한국 땅이고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를 집어넣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그 뒤에 수석 대표 회의에서도 서로가 절대로 서로 입장을 양보를 안 하고 결국은 6월 22일 날 기본조약과 기타 협정 서명하는 날까지 이 문제가 미결로 그냥 이어져 왔습니다. 팽팽한 대립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사도 총리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했더니 사도 총리가 그 문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구절을 그냥 펜으로 지었습니다. 그걸 삭제를 했어요. 그 옆에 있던 그 이동원 장관한테 보였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삭제했으니까 이것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동원 장관은 그렇게 해주시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다 잘 끝났다. 한국의 버티기 전략이 주요했던 결과였습니다. 결국 한일협정문 어디에도 독도라는 글자는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일본은 이 교환 공문의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합의 없이는 독도의 현 상황을 변경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협상팀은 이렇게 자평합니다. 아국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 수석은 물론 조정 수석도 밟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독도 문제 해결은 실질적으로 아측의 합의 없이는 영원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임.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한일 회담에서 한국이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서 획득한 하나의 성과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후 주목할 만한 일이 진행됩니다. 똑같은 합의문을 두고 일본이 우리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이므로 분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교환 공문에는 독도 문제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이동환 장관이 독도는 교환 공문으로 처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외국 대신의 말보다 일본 대신의 말을 더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두 나라가 합의한 문구를 냉정하게 해석하면 결국 독도 문제를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합의문을 놓고 독도가 들어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각자 정반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これは外交上でいうと同床異夢と言いまして同じベッドの中で別の夢を見ると同床異夢という本当に問題が難しくなると外交官というのはそういう形で問題を処理するんですね。日本は日本の解釈、韓国は韓国の解釈。 똑같은 합의문인데 서로 다른 해석과 서로 다른 주장.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이런 원칙과 공감대를 두 나라 외교 당국이 사전에 조율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동환 장관은 한국 측 대표단이 귀국 후 교환 공문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말하는 일이 있어도 일본 측은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말아달라. 그러나 일본 정부가 나중에 국회에서 독도가 포함됐다는 답변을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부탁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토 총리는 알겠다고 답했다.
독도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교 실무진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공유됐다고 합니다. 국교 정상화 후에 66년에 어느 날 그 일본의 북동학과장, 한국 담당입니다. 북동학과장하고 제가 만났을 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그 독도에 대한 일본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씩 그냥 그 외교 문서로 구상서로 가지고 한국 쪽에다가 그 독도 영유권을 일본 입장을 주장하는 그런 공문서를 보내겠는데 이것은 언론에 발표를 안 하고 조용히 보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일본이 자기 입장을 처리할 리가 없을 거니까 우리는 그대로 과거에 한 것처럼 일본의 그 항의 문서 또 일본 주장 문서를 그대로 받고 우리도 조용하게 그 우리 한국의 반론, 우리 한국 입장을 비슷한 외교 문서로 그대로 일본 측에 전달하고 우리도 언론에다가 그것을 특별히 발표 안 하고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계속 그 뒤에 오랫동안 그 관행을 그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한일 두 나라 각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의 시료 지배 상태는 그대로 둔다는 독도 밀약의 합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독도 밀약에 이르는 그 과정 그리고 독도 밀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당시 그 교섭자들의 어떤 컨센서스 뭐 일종의 그 합의의 정신,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내용들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또는 계승되었다 또는 그 전승되었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일 협정의 모든 것을 결정지은 건 아니지만 영토 문제에서 어떤 공감대를 만들었고 교착된 협상의 돌파구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마쿠 협상 내용을 적은 문건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고 김종락 씨는 독도 밀약이 적힌 종이를 80년대 신군부의 반응이 두려워서 태워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인 김종필 전 총리는 어떨까? 일본 외무성 문서에는 김종필 전 총리도 당시 이명교섭에 관여했던 것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김 전 총리가 지난 2005년 요미우리 신문 강연회에서 말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과감히 포기하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현상을 인정하고 지금처럼 미해결 상태로 놓아두는 미해결의 해결은 불가능한 것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미해결의 해결. 해결하지 않은 것을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독도 밀약의 핵심 내용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취재진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김 전 총리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에는 보고가 올라갔을까? 취재진이 확인한 당시 대통령 비서실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한일 회담 대책의 최종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통령 참모진은 마쿠 교섭의 부작용을 지적합니다.
한국 측은 마쿠 교섭의 선이 너무 많음. 어느 선이 정통인지 일본 측에 판단 착오를 줄 수 있음. 그런 마쿠 교섭 라인으로 장기영 시선과 최영택 시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택 시선에서 독도 밀약의 주역으로 꼽히는 고노 이치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대통령 기록관 등에 확인한 결과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독도 관련 기록은 두세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한국 외교부의 독도 밀약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인한 결과 밀약이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독도 밀약의 내용이 담긴 문서의 행방. 일본에는 문서가 남아있을까? 취재진은 일본 외무성 문서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독도 밀약이 이뤄졌다던 1965년 1월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우노 씨는 이 교섭 과정에서 1월 6일 우시로쿠 아시아국장에게, 1월 13일 히로세 아시아국 참사관에게, 1월 14일 구로다 동북아시아 과장에게, 1월 21일 우시로쿠 아시아국장에게, 1월 26일 시이나 외무대신에게 보고했다. 외무성도 그 교섭 내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했다. 그때 제시된 일본 측 안과 한국 측의 문건도 남아있다. 우노 의원이 일본 외무성에 마쿠 교섭 내용을 일일이 보고했고 외무성도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합의되기 이전에 일본 측 안과 한국 측 안이 각각 문서로 남아있다는 대목도 주목됩니다. 독도 밀약서가 포함됐거나 혹은 그 내용이 간접적으로 적힌 보고서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昔の文章が、見るっていうのはどっかの金庫の中に入ってるわけですから、それを見るという機会はなかったですね。日韓関係の領土問題は一応収まってますから、私の方でその文章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説明することは多分でき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そのまま、金庫の中に入ってると思います。 취재진은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해당 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16일이 지나 외무성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해당 문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파일이 대단히 많고 처리해야 할 문서 공개 청구가 많다는 이유로 공개할지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미뤘습니다. 독도 밀약을 공식 부인하는 일본 정부가 해당 자료를 공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기들이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보여줘야지. 근거를 보여줘야지. 근거 없이. 그래서 우리 땅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으면 보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 땅 그 말이 안 되잖아요. (1990년대) 들어 달라진 국내외적 상황에서 독도 갈등은 다시 점화됐습니다. 그동안 냉전 체제 하에서의 반공연대라고 하는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한다면 90년대 이후는 한일 관계를 점차 이완시키는 그런 원심력이 작용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한국의 국내에 있어서의 정치사회 민주화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원칙적이고 또 그 강경한 우리의 그런 자주적인 외교를 주장하는 그러한 흐름이 국내에서 형성됐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되면서 이 독도 문제가
서서히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한일 수교 50년. 독도 밀약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우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협상해서 영토 갈등에 불씨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로 볼 때는 독도 문제를 그들이 일본이 자기들의 소유라고 하고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나 문헌적으로 보나. 그런데 이렇게 끈질기게 주장하는 소위가 뭐였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른바 독도 밀약설, 이것이 근거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의 시료 지배를 인정받은 거라는 옹호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 해결이지 못한 걸로 해결했다. 그럼 서로 말하지 말자. 입 밖에 내지 말자. 그 얘기거든. 입 밖에 내면 화가 나니까. 그 순간 일본은 독도를 한국 걸로 인정한 거 아닌가.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과거가 주는 교훈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일일 겁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독도 관리 정책이라는 것들을 일종의 밀실 외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등의 씨앗이 내재되고 그래서 갈등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훈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역시 독도 정책이라는 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5년의 어떤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의 독도 문제 처리 방식은 상당한 우리에게 함의성을 준다는 거죠. 그건 독도를 관리한다는 그 자체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시대적 지배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독이 든 사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과거의 것을 일방적으로 미화한다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라는 것들은 약간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과거의 것으로부터 어떠한 교훈들을 이끌어낼 건지를 객관화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